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금 없이는 단 1초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이 있죠. 소금은 줄여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천장만 세우고 바닥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이 식탁 위에 소금통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아주 단순한 실험 하나를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손가락 끝으로 이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 그 차가운 유리 감촉은요. 아주 당연한 감각이죠. 하지만 여기서 물리학자처럼 따져보면 아주 기묘한 사실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세포와 스마트폰 유리는 원자 단위에서 단 한 번도 실제로 닿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원자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띤 구름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물리학 용어로 전자기적 반발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름은 너무 딱딱하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쿠션이 있어서 두 물체가 실제로 맞닿기 직전에 그 쿠션이 뻥 하고 튕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느껴온 모든 촉감은 사실 접촉이 아니라 이 전기적 충돌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만진다고 믿을 때 실제로는 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전기적 충돌이 어떻게 뇌까지 전달되어서 느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10살짜리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신경 신호의 물리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없이, 기호 없이, 오직 그림만으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몸속의 세포 하나입니다. 수십 조개 중 하나죠. 이 원의 테두리, 즉 세포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냐고요. 머리카락 한 가닥을 세로로 딱 10,000번만 쪼개보세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5나노미터 세포막의 두께입니다. 상상조차 안 되는 얇기죠. 그런데 자연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이 극도로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아주 작은 분자 모터가 촘촘하게 박혀 있거든요. 이 펌프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든 깊은 잠에 빠져 있든 심지어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든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스르륵 스르륵 작동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고요? 세포 안쪽에서 나트륨 이온을 붙잡아서 막 바깥으로 뻥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 있는 칼륨 이온 2개를 다시 안으로 들여옵니다. 3개를 내보내고 2개를 들여오는 거예요. 이 짓을 무한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세포 안은 점점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이온이 바깥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전압이 마이너스 70mV입니다. 겨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 전압이 5나노미터, 그러니까 원자 몇 개 두께에 걸려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자의 계산기로 이것을 공간에 대한 전기장 강도로 환산하면 미터당 무려 1,400만 볼트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먹구름 사이를 찍고 내려 꽂히는 번개의 전기장이 미터당 약 300만 볼트입니다. 여러분 몸속 세포막 하나하나가 번개보다 4배 더 강력한 전기장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번개 폭풍입니다. 말 그대로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각자의 얇은 막 위에 번개보다 강한 전기장을 품고 째깍째깍 충전된 채 대기 중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도요.
이 장전된 배터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폭발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이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 배터리가 실제로 폭발하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도요.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깨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흔히들 신경신호는 전선의 전기가 흐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전선의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파바박하고 끝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신경도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신경 신호가 전선처럼 수동적으로 전달된다는 전제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1952년에 영국의 두 과학자 호지킨과 헉슬리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인간의 신경은 너무 가늘어서 실험하기 어려우니 자연에서 가장 굵은 신경을 가진 동물을 찾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오징어였습니다. 오징어의 거대 신경 섬유를 꺼내서 그들은 생물학 교과서를 덮고 물리학 방정식을 펼쳤습니다. 신경을 생명체의 신비한 관이 아니라 그냥 전기 회로로 취급한 거예요. 저항기, 축전기, 수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회로 말입니다. 그 결과 발견된 것이 바로 활동 전위입니다. 마이너스 70mV로 장전되어 있던 세포가 외부 자극으로 전압이 마이너스 55mV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팡! 뭔가가 터집니다. 댐이 무너지듯 세포막의 나트륨 통로들이 일제히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세포 바깥에 억눌려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단 1m초, 그러니까 1초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찰나에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쏟아지면서 전압이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40으로 치솟습니다. 110mV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폭발이 옆 세포를 건드리고 그 세포가 또 터지고 또 옆 세포를 건드립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아니 도미노보다 훨씬 빠르게 신경 섬유를 따라 초속 수십 미터 속도로 달려갑니다. 이 릴레이 바통이 팔끝에서 뇌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0.02초입니다. 눈 한 번 깜빡이기도 전에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심장이 스스로 뛰는 원리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심장에 있는 특별한 세포들은 뇌의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전압을 올려서 주기적으로 폭발합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이 리듬 있는 폭발들이 심장 근육 전체로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규칙적인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폭발의 화약이 나트륨입니다. 칼슘도 함께 쓰이지만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나트륨 농도의 균형입니다. 명심하세요. 나트륨이 없으면 폭발이 없고 신호가 없고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며 심장이 멈춥니다.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조언이 얼마나 불완전한 그림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소금을 줄이라는 말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20세기 중반, 의학계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고혈압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상관관계를 찾아냅니다. 상관관계,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냥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학계는 빠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 소금을 줄이면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의학단체가 소금 섭취를 대폭 줄이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이 권고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진실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2018년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란셋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퓨어 스터디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년간 추적 관찰하며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실제 소변 내 나트륨 농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먹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J자 모양이었습니다. 하루 5g 이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의사들이 경고하는 그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반대쪽을 보면 하루 3g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래프가 절벽처럼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소금을 줄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겁니다. 가장 안전한 구간,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던 창문은 하루 3g에서 5g 사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인 하루 2g보다 한참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학계는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있고 바닥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그냥 지붕이죠. 그 안에 사람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물리적 재앙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냥 좀 무기력해지는 게 전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금이 좀 모자라면 어때? 짠 것보다 싱거운 게 낫지.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트륨 부족은 단순히 에너지 부족 같은 증상이라는 전제요.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나트륨 부족은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붕어빵 반죽이 들어있는 커다란 봉지가 있습니다. 그 봉지 안쪽에는 소금기가 있고 바깥물에는 소금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은 아주 공평합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삼투압이죠. 그래서 바깥의 물이 봉지 안으로 마구 밀려 들어가고 봉지는 퉁퉁 불어 결국 뻥 터집니다. 우리 몸도 이 물리법칙 앞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포 안쪽으로 물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갑니다. 팔다리 근육 세포가 물을 먹고 퉁퉁 부으면 무겁고 무기력해지는 정도입니다. 불편하지만 당장 치명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뇌는 부드러운 젤리 같은 조직이지만 그 상자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트륨 부족으로 뇌세포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 뇌는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팽창할 공간이 없으니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뇌가 스스로의 압력에 눌려 으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 일으키는 극심한 두통, 방향 감각 상실, 발작, 혼수, 그리고 사망의 물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의 이론이 아닙니다. 갇힌 공간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는 유체 역학입니다. 파스칼이 설명했고 뉴턴이 동의했을 물리 법칙이에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저나트륨 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놀랍게도 병원에서 처방된 약물이었습니다. 이뇨제, 고혈압 약, 일부 항우울제들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소금을 줄이라는 의사의 말을 잘 따른 환자들이 동시에 나트륨을 빼내는 약을 복용하면서 스스로 바닥을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모든 혈압약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지금 드시는 약을 스스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트륨의 물리학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소금을 줄이는 행위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가 번개 같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지되는 전기화학적 배터리의 원료를 조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우리 몸은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까요?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칼슘을 저장하는 뼈라는 창고가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층이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장기적으로 비축해두는 전용 창고는 없습니다. 나트륨은 혈액 안에서 일정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 속 나트륨 농도가 조금이라도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신장에 강력한 명령이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소변으로 버리려던 나트륨, 단 한 방울도 내보내지 마라. 그런데 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은 이온들을 선택적으로 걸러냅니다.
나트륨을 강제로 붙잡아 두려면 다른 무언가를 대신 버려야 합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을 기억하시나요?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 이야기를 했죠. 세포 안에 들여오는 칼륨이요. 이 칼륨이 없으면 심장세포가 폭발하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전압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리듬이 깨집니다. 심장의 전기 회로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을 지키기 위해 심장 박동에 꼭 필요한 칼륨을 버립니다. 이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뜯어서 마당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한 결과는 피 속 나트륨 농도라는 이 하나의 수치가 우리 몸 전체 전기 화학 시스템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나트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트륨이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하고,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칼륨이 다시 이완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오케스트라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지휘자가 나트륨인 셈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 자주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수를 건드리면 그 위에 쌓인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린다고요. 나트륨이 바로 그 근본 변수입니다. 건물로 치면 콘크리트가 아니라 중력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하필 소금이라는 이 바닷가의 흔해 빠진 물질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도록 진화했을까요? 더 안정적인 다른 물질을 쓸 수는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40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먼 조상,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들이 살던 세계로요. 그 세계는 어디였을까요? 바다였습니다. 원시바다요. 그 원시바다의 주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었습니다. 지금의 바닷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세포막 하나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주머니 같은 존재들이요. 그 주머니 안과 밖은 모두 같은 바닷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과 밖의 나트륨 농도를 다르게 유지하는 세포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쪽의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냄으로써 전압 차이를 만든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마이너스 70mV입니다. 이 전압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폭발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먹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 40억 년 후에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트륨에 의존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설계도에 처음부터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물에서 왔고 우리 몸의 전기화학은 아직도 원시바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가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의 나트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원시바다를 품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40억 년 전 원시바다를 기억하는 나트륨 펌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막 위에서 스르륵 스르륵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그 유산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금을 위험한 조미료로 봤습니다. 혈압계 숫자를 올리는 주범으로요. 하지만 그건 너무 좁은 창문을 통해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소금, 나트륨은 생명의 전기 시스템을 가동하는 근본 연료입니다. 여러분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가 번개보다 강한 전기장을 유지하고 찰나의 순간에 폭발적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의 핵심 재료입니다. 의사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편 이야기를 아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있고 바닥이 없는 집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바닥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뇌가 압력에 눌리고 심장 리듬이 깨지고 신경 신호가 끊깁니다. 파인만이 생물학 대신 물리학의 눈으로 신경을 바라봤을 때 진짜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소금을 조미료로 보는 창문 대신 전기화학의 창문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금은 위험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소금 속의 나트륨이 여러분 몸속 모든 전기적 생명 활동의 기반입니다. 넘치면 혈관벽에 부담을 주지만 부족하면 뇌가 압력에 무너지고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J자 곡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단순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단순한 의학적 권고가 아닙니다. 40억 년의 진화가 써내려간 물리 법칙입니다. 우리는 원시 바다를 내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바다를 너무 말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전기 폭풍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식탁 위에 소금통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여러분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가 번개보다 강한 전기장을 유지하는 배터리의 원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겪는 모든 감각, 모든 생각, 모든 심장, 박동은 결국 원자들이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전기적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작은 소품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너무 두려워했던 소금이었다는 것. 오늘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인만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